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 거지 차진우는 자신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동네 건달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더러운 거지 새끼가 감히 우리 밥그릇을 빼서 두목으로 보이는 놈이 으르렁거리며 녹슨 쇠파이프를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거지를 감쌌다. 근처 무료진료소의 간호사 고은비였다. 멈춰요. 사람 죽일 셈이에요. 쇠파이프는 무정하게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등에 강하게 내리꽂혔다. 은비는 고통으로 숨을 삼키며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낯선 남자를 감싸 안았다. 강한 충격에 그녀의 낡은 간호사복 어깨단추 하나가 튕겨져 나가며 하얀 어깨 속살이 드러났다. 차진우는 눈앞을 가리는 피 사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어깨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멎었다. 바로 그 어깨 위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날갯짓하는 듯 떨고 있는 작은 푸른색 나비 문신. 폭군 같던 회장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 문신, 어째서 지난 5년간 매일 밤 그를 괴롭혔던 악몽 속의 그 문신과 이토록 똑같은 것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세상은 차진호의 발밑에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업계를 손에 쥔 냉혹하고 무자비한 군주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그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렸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약점 혹은 유일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는 아내 고은비였다. 그날도 그랬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 그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누구야, 그 남자? 진우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눈은 질투와 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충신이자 그림자였던 오기택 부회장이 건넨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은비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은비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오랜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 진우가 비웃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 내가 모르는 네 친구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했나? 그의 의심은 병적이었다. 그는 은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소유욕이라는 이름에 뒤틀린 집착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화려한 성 안에 가두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녀의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랑 방식이었다. 당신 정말 지긋지긋해. 은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당신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날 떠나서 그놈한테라도 가시겠다? 진우의 입에서 이성이 마비된 잔인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다 가버려. 대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그녀를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둔 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몇 시간 후 그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은비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차는 인양되었지만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순간 차진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잔인한 말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다. 영원히 사라져버려. 그가 내뱉었던 저주 같은 말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지옥,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다. 매일 밤 그는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 빗속을 헤매는 아내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푸른 날개를 슬프게 파닥이던 작은 나비 문신. 시간이 흘러도 그의 고통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골마 터져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그는 속죄해야만 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 역시 똑같이 느껴야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PK건설의 회장 차진호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이름 없는 거지, 더럽고 초라한 남자가 대신했다. 그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굶주림과 추위,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그는 아내가 느꼈을 절망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려 했다. 그리고 동시에 기적을 바랐다. 혹시라도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는 도시를 헤매고 다녔다. 그것은 속죄의 여정이자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헤매는 끝나지 않는 방황이었다. 그의 도덕성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과 아내를 빼앗아간 운명을 증오했다. 그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연민과 잔인함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다시 예전의 냉혹한 군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처 입은 맹수였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 밤, 그는 다리 밑에서 자신의 과거와 악몽의 실체와 기적처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진 여자, 그녀의 어깨 위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아프게 떨고 있는 푸른 나비 문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문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고은비는 의식을 잃어가는 차진우를 부축하며 겨우 구급차를 불러세웠다. 그녀 자신의 등에서는 쇠파이프에 맞은 상처가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낯선 남자의 생명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은비가 일하는 도시의 가난한 동네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무료 진료소였다.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등대 같은 곳이었다. 진료소의 원장 서준영 박사는 한밤중에 응급 환자 소식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진우와 그를 부축하느라 역시 엉망이 된 은비의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고 선생,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은은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또 길거리에서 사람을 주워오기라도 한 건가? 서준영은 따뜻하고 헌신적인 의사였지만 고은비의 경계심 없는 친절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했다. 그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고 은비는 너무도 쉽게 사람을 믿는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었다. 일단 환자부터 치료해야 해요, 원장님. 은비는 그의 말을 끊고 진우를 응급 침대 위로 옮겼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능숙하고 침착했다. 진우는 고통과 충격 속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눈앞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자의 모습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려 애썼지만 5년이라는 세월과 수염으로 뒤덮인 자신의 초라한 행색,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남은 미세한 수술 자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 역시 눈앞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냉혹한 부동산 제국의 군주이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 차진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환자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그녀의 다른 부분들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길. 그는 그 손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매일 밤 자신의 차가운 등을 어루만져 주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손등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길고 옅은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듯한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흉터.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괜찮아요.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속삭이는 낮고 부드러운 그 음성. 그 목소리는 매일 밤 악몽 속에서 그를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줄 때 그녀의 옷깃 사이로 다시 한번 그 푸른 나비 문신이 그의 시야로 스며들어 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문신을 만져보려 했다. 가만히 계세요.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은비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그의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에 진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낯설지만 미치도록 익숙한 이 느낌.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토록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가? 이것은 그저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진우는 진료소의 작은 입원실 침대에 눕혀졌다. 준영은 은비의 등 상처를 치료해주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 선생,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무턱대고 데려오면 어떡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은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놈들한테 맞은 건 당신이야. 당신 몸부터 챙겨야지. 왜 항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야? 5년 전 그때도 그랬잖아. 그의 말에 은비의 얼굴에 순간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남편도, 자신의 얼굴도,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까지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의사 서준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고 보호자였다. 준영은 그런 은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깊이 사랑해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은 또 다른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런 그의 눈에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거지. 차진우는 자신의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을 내려는 불길한 침입자처럼 보였다. 특히 은비가 그에게 보이는 과도한 친절과 그를 바라보는 은비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게 서려 있는 낯선 그리움 같은 감정은 준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앓았던 열은 내렸고 고통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진료소의 작은 뜰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 물을 주는 그녀의 손짓, 그 모든 것이 그의 멈춰버렸던 심장을 다시 아프게 두드렸다. 그는 홀린 듯 병실을 나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은비가 그를 발견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진우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비록 얼굴은 달라졌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저 눈매, 그리고 입가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그것은 분명 그의 아내 고은비의 미소였다. 당신, 그가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 그러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어깨를 누군가 강하게 잡아챘기 때문이었다. 서준영이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진우를 향한 강한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 선생, 환자는 제가 돌볼 테니 가서 아침 식사 준비나 해요. 그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는 진우를 그의 병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병실 안, 문이 닫히자 준영의 얼굴에서 친절한 의사의 가면이 벗겨졌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가 차갑게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고 선생에게 접견하는 거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은비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 내 아내인가? 그렇다면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저 남자, 서준영은 대체 이 모든 비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곳에 좀 더 머물러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차진우는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고은비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그의 잊혀진 과거와 끔찍한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는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가 정말 자신의 아내인지 아니면 그저 죽은 아내를 닮은 잔인한 환상일 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서준영과 고은비에게 자신이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임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치료비와 신세를 갚기 위해 진료소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서준영은 당연히 반대했다. 그의 눈에 진우는 여전히 은비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정체불명의 위험인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은비는 그의 제안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준영을 설득했다. 원장님,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갈 곳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준영은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부동산 제국의 황제였던 차진호는 김씨 아저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낡은 무료진료소의 자벽부가 되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낯설고 고됐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진료소의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고 환자들이 남기고 간 더러운 시트를 세탁했다. 그의 투박한 손은 물에 불어텄고 그의 등은 낯선 노동의 무게로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은 그가 그녀의 곁에 머물기 위해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일을 하는 틈틈이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한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편린들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하나씩 던져놓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하여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었다. 첫 번째 시험은 지갑이었다. 그는 일부러 은비가 지나가는 복도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 푼과 함께 그와 은비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웨딩 사진의 아주 작은 조각을 넣어두었다. 그녀의 얼굴 부분만 잘라낸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조각이었다. 은비는 지갑을 주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아저씨,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그녀는 지갑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친절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시험은 음악이었다. 은비는 생전에 특정 가수의 아주 슬픈 발라드 곡을 유난히 좋아했다. 진우는 진료소의 낡은 라디오를 고치는 척하며 바로 그 노래를 틀었다. 애절한 멜로디가 오후의 나른한 진료소 안에 울려 퍼졌다. 노래를 듣는 순간 약을 정리하던 은비의 손길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아련함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린 꿈의 조각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노래에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왠지 슬프네요. 진우의 심장이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의 기억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은비와 단둘이 약품 창고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했다. 그는 심장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은비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전문 간호사답게 그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러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그의 손발을 주무르며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진우의 고통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잠시 동안 정말로 그녀의 위로에 기대어 안정을 찾았다. 그의 눈앞으로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사업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쓰러졌을 때 그녀는 똑같은 방식으로 밤을 새워 그의 곁을 지켜주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는 그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픈 환자를 돌보는 헌신적인 간호사일 뿐이었다. 진우는 절망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애초에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의 의심과는 반대로 그의 시험들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의 의도된 불행들은 오히려 은비의 무조건적인 선의와 따뜻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실수로 약품 선반을 엎질렀을 때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함께 묵묵히 바닥을 치웠다. 그녀는 그가 그를 읽지 못하는 척했을 때 밤늦게까지 남아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남루한 행색이나 어눌한 말투가 아닌 그의 상처 입은 눈빛을 먼저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들은 진우의 마음을 더욱 확신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래, 그녀는 내 아내 고은비가 틀림없어. 세상에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이 2명이나 존재할 수는 없어. 그녀의 기업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 그녀의 착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의 확신이 깊어질수록 서준영의 불안과 경계심 역시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낯설고도 미묘한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은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위험할 정도로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고 선생, 어느 날 밤 준영이 은비를 자신의 진료실로 불렀다. 이제 저 사람 그만 내보내는 게 좋겠어.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왜요, 원장님? 은비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이제 우리 식구 같은데요. 식구. 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날카롭게 섞여 나왔다. 당신 저 남자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 남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범죄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원장님답지 않으세요. 은비의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원장님은 아픈 사람 앞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셨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차가운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차진우라는 이름의 침묵하는 태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작은 진료소의 평화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다. 고은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차진우의 확신은 바위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내가 맞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5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남자 서준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진우는 더 이상 어리숙한 자벽부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밤늦게 진료소의 낡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외부 세계와 비밀리에 접촉을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여온 유일하게 믿는 충복이었다. 나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 동안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의 냉혹한 군주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알아볼 게 있다. 서준영이라는 의사,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 그 남자의 과거부터 자금 출처,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와.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김씨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진료소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진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PK건설의 가장 높은 층 회장 대행 집무실. 오기택 부회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한 남자가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늙고 주름진 얼굴에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차진우의 가장 오랜 충신이자 아버지 같은 조언자 행세를 해왔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주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탐욕스러운 늑대였다. 차진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 지난 5년, 오기택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해왔다. 그는 진우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예상과 달리 사라지지 않고 거지 행세를 하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5년 전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고은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오기택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군. 오기택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둘 수는 없지. 그는 진우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진우의 의심과 분노를 진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서준영만큼 완벽한 인물은 없었다. 오기택은 전화기를 들었다. 준비해뒀던 서류들 지금 터뜨려. 회장님의 충복이라는 그놈 손에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며칠 후 진우는 자신의 충복으로부터 극비리의 보고를 받았다. 충복이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준영, 그의 본명은 서준호였다. 그리고 그는 5년 전 은비가 몰던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진우의 수행비서 서기사의 친동생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윙 하고 울렸다. 서준영이 그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니. 그는 서류를 넘겨 다음 장을 확인했다. 서준영은 의대 졸업 후 총망받는 외과 의사였지만 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금의 동네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사고로 기억을 잃고 해변가에서 발견된 고은비를 그가 거두어 돌보기 시작했다. 오기택이 조작한 서류들은 이 모든 우연을 하나의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치밀한 계획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진우의 눈에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준영은 자신의 형을 죽게 만든 사고의 원인이 자신, 차진우에게 있다고 믿고 복수를 계획한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기억을 잃은 은비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가 은비에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 그가 진료소를 운영하며 보여주었던 모든 선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한 가증스러운 위장이었다. 진우의 온몸이 배신감과 분노로 떨려왔다. 그는 서준영의 그 따뜻한 미소 뒤에, 그 헌신적인 의사의 가면 뒤에 그토록 끔찍한 복수심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 지난 5년간 죄책감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왔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속죄하는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적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예전의 폭군 차진호로 돌아오고 있었다. 감히 나를 속여. 그는 이를 갈았다.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나를 파멸시키려 들어. 그는 서준영을 당장이라도 찾아가 그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억지로 이성을 붙잡았다. 감정적인 복수는 어리석은 자들의 방식이다.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자신이 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준영이 파놓은 덫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춰주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판을 통째로 뒤엎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진료소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우는 더 이상 서준영을 존경하는 의사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일부러 서준영의 신경을 긁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비의 곁을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맴돌았다. 그는 은비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그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서준영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고 선생, 요즘 김씨 아저씨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준영이 결국 참지 못하고 은비에게 말했다. 왜요, 원장님? 아저씨는 그냥 가족 같은데요. 은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진우는 이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서준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짜 연출가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관객들은 이제 막 가련한 복수자 서준영과 그에게 맞서는 차진우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무도 진짜 악당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차진우의 내면은 차가운 전쟁터였다. 그는 서준영이 복수심에 불타는 위선자라고 확신했지만 그를 향한 의심이 깊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고은비에 대한 그의 확신 역시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서준영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실체를 은비의 눈앞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녀를 그 위험한 남자로부터 구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지난 5년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준영의 무료 진료소는 매년 가을 지역사회의 유지들과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작은 자선 모금 행사를 열었다. 진료소에 1년 운영비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진우는 바로 이 행사를 서준영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그는 서준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소란을 피워 그의 명예와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 서준영이 사실은 자신의 진료소에 정체불명의 위험 인물을 들여놓고 비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후원은 끊길 것이고 서준영의 위선적인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터였다. 행사가 열리던 날 밤 진료소의 작은 마당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지역 유지들과 기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선행을 베푸는 자들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준영은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진료소의 비전을 설명하고 감사를 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가난하고 아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자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고인비는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뜬 달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차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어두운 구석에서 더러운 거지 김씨 아저씨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남루한 행색은 이 화려한 파티와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이물질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의 연극을 시작하기 위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그는 뷔페 테이블로 다가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자신의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개걸스러운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행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회장의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발을 헛디뎌 접시의 모든 음식을 그 회장의 값비싼 양복 위에 쏟아버렸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난장판이 된 테이블과 새하얀 양복을 음식물로 더럽힌 거지.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회장에게로 쏠렸다. 이런 미친,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거지 새끼가.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당장 경비 불러, 이놈 끌어내. 상황은 진우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서준영이 나설 차례였다. 그는 서준영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을 내치고 후원자에게 굽실거리며 사과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의 위선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달려나온 서준영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서준영의 행동은 진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후원자인 회장에게 먼저 달려가 사과하는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김씨 아저씨에게로 먼저 다가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굽혀 진우와 눈을 맞추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우의 옷에 묻은 음식물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사가 아픈 환자를 대하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심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돌멩이에 맞은 것처럼 혼란스럽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 원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후원자 회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저 거지놈을 감싸고 돌다니 제정신이야? 그제야 서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모든 소란은 저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장님의 옷은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원상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는 단단한 신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분은 몸이 조금 아프고 마음이 조금 다쳤을 뿐인 우리의 이웃이자 제가 돌봐야 할 소중한 환자입니다. 제가 이 진료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을 세상의 편견과 멸시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저의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회장님의 후원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가 진료소에 명운이 걸린 후원자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고은비는 그런 서준영의 모습을 존경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잔인한 덫은 서준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진정한 인품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되어 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 모습이 정말 연기란 말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을 정도의 저토록 완벽한 연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면 내가 틀렸던 것인가? 서준영은 복수자가 아니라 정말 성자란 말인가? 의심의 안개가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부축해 일으키는 서준영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고은비의 얼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자선 행사의 밤은 차진우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가 굳게 믿었던 진실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준영의 행동은 복수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진실했고 너무도 이타적이었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고, 이 거대한 퍼즐에 아직 자신이 모르는 결정적인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늦게 다시 한번 자신의 충복에게 연락했다. 다시 알아봐.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서준영,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 특히 5년 전 사고 이후의 행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쳐. 그는 동시에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오기택 부회장, 그 영감의 주변도 샅샅이 뒤져봐. 지난 5년간 그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부 다. 그의 본능이, 야수적인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가까이에 있는 뱀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진실의 조각들이 그의 눈앞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춰진 그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진실은 오기택 부회장이 그에게 건넸던 거짓된 진실과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서준영은 죽은 서기사의 동생이 맞았다. 그러나 그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의미의 속죄자였다. 그는 형의 죽음 이후 형이 모시던 회장 차진우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형이 남긴 비밀 일기장을 통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형은 오기택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발견했던 것이었다. 오기택은 지난 수십 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거대한 비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서기사는 이 사실을 차진우 회장에게 알리려 했고, 오기택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5년 전 그날 밤의 사고는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기택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오기택은 진우와 은비가 가장 격렬하게 다툰 바로 그날 밤을 범행의 날로 잡았다. 그는 은비가 혼자 차를 몰고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미리 사람을 시켜 그녀의 차 브레이크 라인을 교묘하게 절단해 놓았다. 그의 원래 목표는 고 은비와 비밀을 알고 있는 서기사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계획을 살짝 비껴갔다. 그날 밤 서기사는 급한 집안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했고, 은비는 결국 다른 운전사와 함께 죽음의 도로로 향했던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준영은 복수를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복수의 대상은 차진우가 아니라 오기택이었다. 하지만 오기택은 서준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늙은 뱀이었다. 그는 서준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먼저 손에 넣었다. 바로 서준영의 어린 딸이었다. 오기택은 서준영의 딸을 납치했다. 그리고 그에게 협박했다. 만약 5년 전 사고의 진실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입을 뻥긋한다면 딸의 목숨은 없을 것이라고, 대신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딸의 안전과 평생 먹고 살 돈을 보장해주겠다고. 그는 서준영에게 잔인한 임무를 내렸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고은비를 자신의 진료소로 데려가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과거의 기억을 되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차진우가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라는 임무였다. 서준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오기택의 개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는 가련한 복수자를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오기택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차진우가 자신을 복수심에 불타는 위선자로 오해하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차진우의 시선이 진짜적인 오기택이 아닌 자신에게로 쏠릴 테니까. 그가 은비에게 베풀었던 친절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죄인이기도 했다. 그의 선의는 딸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차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5년간 짊어지고 온 죄책감,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그 지독한 고통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 진짜 죄인은 그가 아니었다. 진짜 악마는 지난 5년간 그의 등 뒤에서 아버지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던 바로 오기택이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그 분노는 이전의 분노와는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멋대로 단죄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지독한 자책이 뒤섞인 검고 무거운 분노였다. 그는 서준영을 만나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진료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서륜영을 찾아갔다. 당신, 진우가 더 이상 김씨 아저씨가 아닌 차진호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체 정체가 뭐야? 서준영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의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체념과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알고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전부 다,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서준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사도 성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딸 하나 지키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비겁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를 단죄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똑같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명의 죄인, 두 명의 피해자, 두 명의 아픈 남자가 그렇게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건너 비로소 서로의 진실 앞에 마주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진짜 악마가 그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바로 문 밖에서 마지막 덫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진우와 서준영, 두 남자의 위태로운 대치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고 진짜적인 오기택을 향해 칼을 겨누려던 바로 그 순간, 늙은 뱀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무대 위의 모든 배우들을 무대 자체와 함께 전부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진료소 밖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진료소 건물 주변에 인화성 액체를 조용히 뿌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의 의식을 치르는 사제들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라이터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그 불꽃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화염은 굶주린 짐승처럼 낡은 목조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밤하늘로 검은 연기와 불꽃을 토해냈다. 잠들어 있던 동네 전체가 아비규환의 비명소리와 타닥거리며 건물이 타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울려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료실 안 진우와 준영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문 밖은 거대한 화염의 벽으로 막혀 있었다. 매캐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들의 폐를 파고들었다. 은비씨, 준영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은비가 잠들어 있는 안쪽 숙직실, 그는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진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준영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뚫고 필사적으로 복도를 달렸다. 복도는 이미 지옥의 입구처럼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숙직실 문은 다행히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준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은비는 짙은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은비씨, 정신 차려요. 준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숙직실 천장에 낡은 석가래 하나가 불덩어리가 되어 바로 은비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안 돼! 준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몸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존재가 있었다. 차진우였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은비를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고 바닥으로 함께 뒹굴었다. 그의 등 위로 불붙은 나무 파편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감싼 팔을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그는 다시는 이 여자를 자신의 눈앞에서 잃을 수 없었다. 은비는 그의 품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을 덮쳐오는 불길,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남자의 등.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지옥도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진우마의 끔찍한 다툼, 그의 잔인한 말에 상처 입고 울며 뛰쳐나왔던 펜트하우스, 빗속을 정처 없이 운전하던 자동차,
그리고 갑자기 말을 듣지 않던 브레이크. 공포에 질려 핸들을 꺾던 자신의 손. 강으로 추락하던 순간에 그 끔찍한 무중력 상태. 차가운 강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오던 질식의 고통.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기억. 차창 밖으로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다가오던 한 남자, 차진우. 그의 절박한 얼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음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바로 그 남자. 그녀는 그를 오해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기억의 파편들은 현재의 이 끔찍한 광경과 하나로 겹쳐졌다. 진우 씨, 그녀의 입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이 흐느낌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우는 등을 꿰뚫는 고통도 잊은 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그 눈빛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낯선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억해낸 그의 아내 고은비의 눈빛이었다. 은비야. 두 사람은 화염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건너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너무도 잔인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그들의 퇴로를 막아서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세 사람 모두 이곳에서 함께 타죽게 될 운명이었다. 화염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울부짖으며 진료소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타닥 타닥 나무 기둥이 타들어가는 소리, 펑 하고 약품 선반이 폭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고막을 찢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는 삶의 공간을 죽음의 가마솥으로 빠르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고은비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5년 만에 되찾은 남편과 지옥의 한가운데서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차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등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화상의 고통을 억누르며 은비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나가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그러나 사방은 이미 붉은 화마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들어왔던 문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 막혀버렸고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 밖은 거대한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만큼이나 혹은 그들보다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남자 서준영이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딸, 유나. 그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에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유나가 저 안에.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불길에 휩싸인 복도 끝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그가 진료소 내에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비밀의 공간이었다. 바로 오기택에게 납치된 이후 그가 몰래 빼돌려 이곳에 숨겨두었던 그의 어린 딸 유나가 갇혀있는 방이었다. 그는 딸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공간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불타는 관 속에 가둬버린 셈이었다. 유나라고 진우가 되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 내 딸. 준영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절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처절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진우와 은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화마의 울부짖음 속에서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미안합니다. 그가 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신의 형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나는 오기택, 그 악마의 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사고의 진실,
오기택의 협박, 그리고 딸의 목숨을 담보로 은비를 감시하고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던 자신의 비겁했던 지난날들을 나는 은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은비를 향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해야만 했으니까요. 나는 의사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옥 속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진우와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만큼이나 혹은 그들보다 더 오기택이라는 악마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이제 준영이 자신의 길고 길었던 고백을 마쳤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 분은 저쪽 벽을 부수고 탈출하십시오. 그가 비교적 불길이 약한 창고 쪽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같이 나가야지. 아니, 준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나는 내 딸에게 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준 이 못난 아비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그의 말은 유서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진우를 밀치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튼튼한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이 갇혀있는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안 돼, 서준영! 진우와 은비가 동시에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화염의 파도를 향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다. 그의 모습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한 마리의 불나방처럼 비극적이고도 숭고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속죄였고 동시에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위대한 사랑이었다. 쾅!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의자로 방문을 부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그 소리는 거대한 화마의 포효 속으로 완전히 묻혀버렸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준영의 마지막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는 은비를 그리고 서준영이 목숨과 맞바꾼 그 진실을 반드시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만 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준영이 알려준 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숭고한 희생의 불꽃이 비극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진료소의 화재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무료 진료소 전소, 원장 포함 3명 사망 추정. 세상은 가난한 이들의 등불이었던 한 의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PK건설의 제국, 그 심장 부인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기택 부회장은 자신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완벽하게 닦아냈다고 믿었다. 차진우, 고은비, 서준영, 5년 전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증인들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들 역시 화염 속으로 영원히 묻혀버렸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실종 상태인 차진우 회장의 유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물론 그 새로운 회장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이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PK건설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미 죽은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이 될 오기택을 향해 있었다. 오기택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러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난 5년간 우리 그룹을 이끌어왔던 고 차진호 회장님의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동시에 쏠렸다.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문의 입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회의실과는 단 한 조각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옷은 불에 그을리고 찢겨져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그의 얼굴과 팔은 끔찍한 화상 자국과 피와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기어나온 유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거지였다. 아니, 차진우였다. 차 회장님. 누군가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오기택이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버렸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죽었어야 할, 아니 분명히 죽었을 차진우가 어떻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차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옥의 심판자처럼 차갑고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오기택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카펫 위를 스칠 때마다 검은 재가 후드득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는 회의 테이블의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불에 반쯤 녹아내린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무슨... 오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마의 울부짖음과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가 뒤섞인 지옥의 소리였다. 그것은 서준영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나는 오기택, 그 악마의 개였습니다. 5년 전 사고는 그놈이 꾸민 살인이었습니다. 서준영이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고 오기택의 모든 범죄를 토해냈던 그 생생한 육성이 회의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그 지옥 속에서 은비를 구하는 동시에 서준영의 마지막 목소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것이었다.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이 지난 5년간 충성을 바쳐왔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 그토록 추악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오기택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거짓말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놈이, 저 거지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라고. 그러나 그의 발악은 허공 속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진우는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화상으로 인해 심하게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절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오기택,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네 놈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그리고 문 밖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다. 오기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늙은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패배의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의 수십 년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가장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 앞에서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만이 폐허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렸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오기택의 체포는 PK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든 대지진이었다. 수십 년간 가장 충직한 신하의 가면을 쓰고 왕의 등 뒤에서 칼을 갈아온 배신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경찰서 조사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했던 늙은 노인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서준영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진호는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오기택의 죄를 증명할 증거들을 긁어 모았다. 오기택이 수십 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계좌 내역, 그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운 유령 회사들의 실체, 그리고 5년 전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그가 고용했던 청부업자들과의 거래 기록까지. 그의 범죄 행각은 썩은 양파 껍질처럼 벗길수록 새로운 악취를 풍기며 드러났다. 오기택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는 차진호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무너져 내렸다. 기적적으로 서준영은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단 것이었다. 그는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죄를, 그리고 오기택의 마지막 죄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증언하기 위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병원 중환자실.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서준영은 경찰 조사관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오기택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칼날이 되었다. 결국 오기택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살인 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법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자신이 만든 죄의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토록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의 거짓된 제국은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다. 서준영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오기택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그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희생 정신을 참작했다. 그에게는 이례적으로 아주 가벼운 형량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것은 법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이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차진우는 다시 PK건설의 회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5년 전의 냉혹함 대신 깊은 고뇌와 연민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온몸을 뒤덮은 끔찍한 화상 흉터는 그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회장으로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서준영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실 안 서준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딸 유나는 기적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무사히 구조되어 지금은 아동보호시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진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덕분에 준영이 힘겹게 대답했다. 살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다. 그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거대한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일 뿐이었다. 고맙네,
진우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아내는,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불길 속에 묻혔을 거야. 아닙니다. 준영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 진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나라면 나라도 자네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걸세. 아니, 어쩌면 자네보다 더 비겁했을지도 모르지. 그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진우가 물었다. 죗값을 치러야죠. 준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딸 유나에게 가야죠.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그가 내민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병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서준영의 딸 유나를 위한 작은 신탁기금과 그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집 한 채의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가 또 다른 죄인에게 베푸는 작은 구원이었다. 모든 죄는 심판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목, 상처를 보듬고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내는 것, 그것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상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고은비는 진료소가 있던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재로 폐허가 된 진료소터 위에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더 작지만 더 따뜻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영이 남기고 간 선한 의지를 자신의 남은 삶을 바쳐 이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그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PK건설의 안주인이라는 그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간호사 고은비로서 살아왔던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 행복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차진우는 그녀를 멀리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감히 끼어들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집 창문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곤 했다. 그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제국을 무자비하게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아내의 이름 고은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소외된 지역에 무료 진료소와 보육원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그의 길고 긴 속죄의 편지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그곳에서 마주쳤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 그곳은 더 이상 노숙자들의 거처가 아니었다. 진우는 그곳을 작은 공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두운 구석에는 따뜻한 가로등이 세워졌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는 자신들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그 장소를 상처가 아닌 작은 위로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은비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그 푸른 나비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더러운 거지 행색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말쑥한 회장의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아주 천천히 자신의 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은비는 놀라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진우 씨,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난 5년간, 아니 평생을 자신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던 그 한마디를 어렵게 꺼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어주지 못했던 못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해, 은비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감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 그 옅은 흉터 자국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 손등의 이 흉터, 그리고 당신 마음에 새겨진 그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줄 그런 기회를.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더 절실하고 진실했다. 은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용서한다, 혹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때 거지의 손이었던 그의 손은 자신이 상처 입혔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를 찾아 헤매던 길고 아팠던 여정은 뒤늦은 하나의 사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 서로에게 새겨진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프게, 그러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